홍준표 씨는 채널 홍카콜라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입니다. 이 인물이 요즘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락실 게임 이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왕의 귀환, 이런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째서 홍준표 씨에게 이런 거창한 닉네임이 붙었는가? 그 힌트를 주자면 이렇습니다. 그가 2017년 7월 3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맡았었다. 그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홍준표 씨가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그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내고 있는 당대표 황교안 대표가 있고, 그리고 홍준표 씨 자신도 총선까지는 당대표 안 하겠다, 이렇게 벌써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씨가 얌전하게 착하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홍준표 씨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사람으로 치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지도부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부만이 아닙니다. 초선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당직자 전부, 그 직책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9년 8월 초순부터 이런 것이 감지되었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월 초순 홍준표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정국과 좌파 광풍시대를 초래한 책임을 안 지고 남아있는 잔반들과 허수아비 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서 잔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또 하나는 몰락한 양반. 그러면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홍준표 씨는 나라 말아먹은 책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 총선 전에 당을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선 전에 대대적인 숙청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8월 하순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가리켜서 쪼다라고 했습니다. 쪼다가 되었다. 또 침대 축구만 한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말에서 수준이 나온다고 하죠. 9월 4일부터 그 일정 기간, 그때는 자유한국당의 활동을 모조리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이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지해서 이렇게 이 지경으로 왔다. 똑같은 비난을 다음과 같은 내용에도 했습니다. 도로 친박당이 됐다. 친박 성향의 인물이 국회에서 역할을 맡게 됐다 하는 것이고, 또 장외투쟁이 성과 없이 끝났다. 맹탕 추경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죄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때 필사항전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는 또 나경원 대표가 잘못했다. 원내대표가 바로 그렇게 다른 때는 싸워라 해놓고 이렇게 싸운 결과 의원들이 고소당했다는 것으로 또 나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조국 씨의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것을 가지고 여당의 이중대다. 이러면은 정의당이 섭섭해 하겠죠. 또 사쿠라 합의를 했다. 그래서 나경원 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9월 12일 홍준표 씨는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면 말에서 떨어지면 밀려나면 이런 뜻이죠. 권한대행하려고 버티는가. 버티면 취해진다. 나경원 나가라. 또 이랬습니다. 황교안 내보내고 나경원 내보내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9월 10일, 이것은 9월 12일보다 이틀 전의 일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 머리 민 것을 가리킵니다. 야당, 이현주 반만 닮아라. 이현주 씨가 삭발한 것을 가지고 야당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말할 수 있는 야당은 도대체 어느 정당입니까? 홍준표 씨는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야당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야당은 여러 정당이 있으니까. 어떻든 분명한 것은 홍준표 씨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밖에 본인이 서 있다 하는 위치, 그것도 또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것이 보도되고 나서 이 무렵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온갖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삭발해라, 단식해라, 손가락을 단지하는 결기를 보여라. 이런 터무니없는 증오가 담긴 요구가 SNS에 늘어났습니다. 게시판마다 누구나 고민하지 않고 이런 글들을 써 올리곤 했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모두들 조폭입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한 유명 유튜버 홍준표 씨 자신은 삭발 안 했습니다. 아마도 여자만 삭발해야 하는 줄 알았는지 그 사람의 그 인식으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홍준표 씨가 자기와 같은 팀으로 소개를 했던 배현진 씨, 강현재 씨도 삭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솔선수범이라는 말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홍준표 씨도 조국 씨처럼 단지 입만 가지고 입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가? 홍준표 씨가 한 달 이상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전체를 향해서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대니까 9월 14일에 민경욱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 이 글이 올라온 30분 조금 지나서 홍준표 씨는 득달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나경원 목을 베라. 그 정도로 이해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좀 분이 삭지 않았는지 다시 1시간쯤 지나서 홍준표 씨는 민경욱 의원을 공격하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민경욱 의원이 틀린 부분이 있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준표 씨의 경우는 내부 총질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민경욱 의원은 내부 총질을 금한다,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지 그것 자체도 의문인 겁니다. 혹시 홍준표 씨는 경계선에 서서 총질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경계선에서도 한참 더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외부 총질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홍준표 씨는 당원으로서의 활동 혹은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로서의 활동, 대선 후보자였던 정치인으로서의 활동, 다시 말해서 제도권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보다는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 들려오는 말처럼 유튜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인가? 그의 이러한 행위가 외부 총질로 그럴 확률이 높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대통령 같은 그렇게 알려진 홍준표 씨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아닌 당 밖에, 즉 당 외 사조직을 만드는 낌새가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은 외부 총질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홍준표 씨의 정체성을 밝혀봐야 하겠죠. 자유한국당 밖에 나가서 자유한국당에 총질을 한다면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고 만류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씨의 말과 글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의 정체성을 밝혀보기로 합시다. 홍준표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낙마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가야 한다.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목을 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목을 친다 하는 부분에서 선거에 패배해서 그 책임을 지고 나간다 하는 뜻이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서 정상적인 당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황교안 체제가 2019년 2월에 출발했습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죠. 홍준표 씨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시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대표를 해먹었다. 이렇게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선거도 안 끝난 지금 선거 직전에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홍준표 씨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한번 그의 속마음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눈치 빠른 홍준표 씨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런 점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럴 때 황교안을 쫓아내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지.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문재인 덕분에 자유한국당을 날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굳히기까지 가능할 거야. 이런 꼼수, 이것을 생각해 낸 것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씨가 총선 때까지 당대표 안 한다고 했던 것은 결국 못된 것만 배운다고 문재인 씨의 변호사 화법을 배운 것이다. 문재인식 말장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대표 안 하고 비대위원장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비대위원장 안 한다고 했느냐. 당대표 안 한다고 했지. 이런 말이 망설임 없이 나올 수 있는 인간이 돼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쉽게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씨는 당을 날로 먹으려는 욕심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국민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렇지만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 밖에서 당 외 사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당을 날로 먹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배신 아니냐? 그러면은 그것도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2019년 9월 13일 인기 유튜버 홍준표 씨가 추석 인사를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TV 홍카콜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채널 대문을 보면은 영어로 Again Great Korea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디서 참 많이 봤다. 그런 단어이죠. 이 추석 인사에서 홍준표 씨는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출정한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치계에서는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의 말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야당만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 씨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이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당의 장외투쟁이 아닌 다른 단체의 장외투쟁에 나가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고 여겨왔다. 그것이 자기의 지금까지 소신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무엇인가가 바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당도 믿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계속 야당이라고 하죠. 남의 당인 겁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제야의 일원으로서 광장에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비록 관중 없이 홀로 부르는 노래가 될지라도 나 홀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국민 모두의 노래가 될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간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도 그런 거 느꼈습니까? 문재인 씨의 그 말버릇 그것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국민 모두의 노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겹쳐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 홍준표 씨가 9월 13일에
밝힌 이 출정 공표, 여기에서 그는 이제 자기가 정당인의 한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제도권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야의 일원으로서 광장에 뛰쳐나가겠다. 이것은 바로 10월 3일 태극기 집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홍준표 씨가 특히 특별히 이러한 동영상을 내놓은 것도 그렇거니와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겠구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미 자유한국당의 관계를 끊었다. 자유한국당을 해치는 것도 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지키는 것도 그에게는 책임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제 남이구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집회와 관련해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도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 반문재인 진영의 모든 재정당, 또 여러 재자를 써서 재정당, 사회단체와 연합회에 100만 인파가 모일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중앙일보는 친박근혜 세력이 중심인 태극기 집회에 홍준표 씨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홍준표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 정권과 야당도 국민 분노의 대상이 됐다. 여기서 야당은 자유한국당이고 앞에서 말한 재정당, 여러 정당,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여러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권을 같은 것으로 두고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중앙일보 9월 5일 보도 내용입니다. 홍준표 씨는 나를 비박근혜계, 비박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역시 중앙일보 8월 28일 보도입니다. 홍준표 씨는 10월 3일 우리는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홍준표 씨에게는 정당이 두 부류가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야당이 있고 10월 3일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여러 정당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야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이 분노할 대상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홍준표 씨는 타도 자유한국당, 이것을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에 거기에 참가하는 여러 정당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박근혜계의 태극기 세력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홍준표의 우리다. 홍준표 씨가 그것을 자기의 체제, 자기의 조직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씨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자료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일종의 모반을 일으키고 그러는 한편 당 밖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 관계가 이어질 것인가. 둘 다 버리지 않겠다. 둘 다 갖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날로 먹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밖에 만드는 사조직 거기에 홍준표 씨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합쳐 놓는다면 머리는 이 자유한국당 밖에 있는 태극기 세력 홍준표 씨의 사조직 거기에 머리가 있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몸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씨의 작전은 자기의 사조직에다가 자유한국당을 떼어서 거기에 가져가서 통째로 둘 다 갖겠다, 먹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당 외에다가 홍준표 체제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깨부순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머리는 떼어낸 다음에 선별해서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략 이런 식의 구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것을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거의 똑같이 동일한 상이 맺히는 것이 문재인 씨의 경우입니다.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과 북한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합치려고 하고 있죠. 남과 북을 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제3의 체제를 만들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도 없어지고 북도 없어진다. 바로 그래서 김정은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따르겠다는 생각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홍준표 씨와 문재인 씨는 상당히 비슷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기는 한데 이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의 능력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이런 꿈을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씨의 정체성 그랬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또 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 홍준표 씨는 보통 이상으로 친화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검사고 너도 검사다. 물론 홍준표 씨는 까마득히 옛날에 잠깐 검사였지만 어떻든 이런 면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표현도 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죠. 9월 3일 이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해 기대를 접었다. 자유한국당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줄 곳은 검찰뿐이다. 윤석열을 지켜보자. 9월 5일 실권 없는 마담 총리가 감히 검사를 능멸하느냐.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욕할 때도 하필이면 여성을 가리키는 말을 써서 마담 총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지 총리도 아니고 마담 총리. 홍준표 씨는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버릇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런 버릇이 있다. 이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9월 7일 조국 씨 인사청문회를 이야기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 혁명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윤석열 총장이 혁명을 일으켰다 하고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어디에서 참 이상한 정보를 들었는지 아니면 이 정보가 나와서 소위 아스팔트라고 하는 우파 대중에게 퍼졌는지 어떻든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고 오판입니다. 9월 9일입니다. 윤석열 검찰
야당 의원 수십 명을 보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그 수사를 받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명정대하다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도 수사하겠다는데 국민들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 그 삐뚤어진 노인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느 쪽이 아군인가? 이것은 검찰이 아군이고 자유한국당이 적군이다 이렇게 보이죠. 이것은 가도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씨의 이러한 검찰에 대한 아주 그 애정이 넘치는 태도, 검찰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현재 자신이 여당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이질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사인 윤석열 총장을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 잘해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믿는 것은 정의로운 검찰 조직을 믿는 겁니다.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바로 이러한 법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법을 따르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이 알아서 법체계에 순응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요구할 뿐인 것이죠.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이었으면 조국 씨하고 지금처럼 싸웠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수사 못했을 겁니다. 그의 뒤에 문재인 씨가 있든 말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홍준표 씨는 이 점에서 이제 4~5살짜리 어린애인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좌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든가. 홍준표 씨의 정체성,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그는 자기 자신이 대통령급 신분인 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가 하는 말, 그의 태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계급의식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홍준표 씨는 문재인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법시험 출신이다. 너도 사법시험 출신이다. 나는 당대표 출신이다. 너도 당대표 출신이다. 나는 대선 후보 출신이다. 너도 대선 후보 출신이다. 나는 너와 같은 경남이다. 경남 출신이다. 너도 나와 같은 경남 출신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심적 바탕에서 문재인 씨의 아내 김 여사를 가지고 국모라고 하면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있지도 않는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씨가 명백하게 피야 혼동 상태에 빠져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 그 좌파, 그들과 50% 걸치고 있다. 혹은 그쪽에 들어가 있어도 편안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홍준표 씨는 좌파들과
특히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측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스스로 동질적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홍준표 씨는 혹시 좌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과거 그는 아마 반골검사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원래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간 그런 대선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씨와 공통점이 여기에서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는 땜질용이었습니다. 임시 변통이었던 것이죠. 문재인 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땜질용, 임시 변통인 문재인 씨가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 보수 쪽에서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홍준표 씨는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똑같은 땜질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씨는 이제 이렇게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한 지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량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까? 이것도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그는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급조한 책 이름이 당낭의 꿈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당낭으로 설정한 것이죠. 이것은 사마귀라는 곤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방에 당낭거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써놓았습니다. 이 당낭거철이 기치로 내 걸만한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당낭거철에서 주인공은 제 나라의 장공이지 사마귀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장공의 인덕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마귀를 살려줄 정도의 인덕. 그렇지 이것이 장공이 사마귀에게 쫓겨서 사마귀가 두려워서 피해서 그렇게 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씨는 그 당시에 당낭거철이 사마귀의 용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의 그 미니멀리즘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서 궁금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씨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큰 정치인으로 얼마나 스케일이 커진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을까? 좀 컸다고 한다면은 사마귀에서 한 당나귀 정도로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봄직하죠. 당나귀라는 것은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검녀지기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중국 검주 지방에 있던 당나귀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그 당나귀가 호랑이에게 뒷발질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뒷발질을 했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모르는 국민이 있다면 한번 답을 내놔 보십시오. 결과는 명확합니다. 당나귀는 단숨에 잡혀 먹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마귀나 당나귀는 호랑이처럼 포효할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힘이 강한 것처럼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뿐인 것이죠. 길게는 속일 수 없고 더구나 세상을 속일 수는 없다. 눈앞에 있는 어리석은 한두 명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전체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 정도로는 호랑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죠. 홍준표 씨가 현재 비대위의 군침을 흘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간 결론을 맺자면 비대위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홍준표 씨에게 이것이 마지막 비판이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나와서 설치지 말고 당에 해당 행위하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고 학습해서 실력 있는 대선 후보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 환영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정치인을 지지한다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중의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국민은 어떤 정치인이 있으면 그를 마치 숭배하듯이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어떤 선거직에 나온 후보자를 지지한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해 준다 하는 뜻이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어떻든 그렇게 홍준표 씨가 성장할 것을 바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기대는 앞으로 두고 봐도 별 결실을 맺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것도 분간을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인지 니은인지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지만 설마 그 정도까지야 가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홍준표 씨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철자를 집어서 건네주면 홍준표 씨는 그것을 받아들면서 니은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기억도 모르고 니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잘못 익혔고 이미 그런 상태로 긴 세월을 살아왔고 그리고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못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데 홍준표 씨가 홍카콜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대단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순위를 자랑했는데 예를 들어서 TV 홍카콜라가 1위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위가 유튜브 채널이니까 당연히 유튜브 순위겠지.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튜브 순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의 통계였습니다. 줌이 어떤 곳인가?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와서 나는 여기에서 통계 순위가 몇인지 알고 싶다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한 채널만 대상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 전체의 순위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순위는 어떻게 매기느냐? 그 줌이라고 하는 동네 안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등록한 사람들, 거기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순위를 매깁니다. 대략 어떤 것인지 알겠죠? 만약에 숫자로 얼마나 그것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정보냐 하는 것을 알아보자면 유튜브가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면 줌은 한 150명 대상으로 뽑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가짜였죠. 신문도 그 줌의 통계가 유튜브 통계하고는 다르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이것을 홍준표 씨급의 정치인으로서는 참 낯뜨거운 일일 텐데 직접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보도가 나온 이것은 오해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계속 우겼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가짜뉴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2019년 8월 26일 홍준표 씨가 갑자기 TV 홍카콜라의 예상 구독자 통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소개한 내용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TV 홍카콜라 시청자 연령과 남녀 분포도입니다. 65세 이상은 거의 없고 20,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 청장년들입니다. 앞으로 이를 고려해서 방송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TV 홍카콜라의 운영 정책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하겠다 한 것이죠. 그래 놓고 이 글 바로 밑에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이 도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표 제목이 이렇습니다. TV 홍카콜라 구독자의 예상 연령 및 성별 분포.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청자 연령과 남녀 분포도 그랬죠. 시청자 아니고 구독자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냥 시청자 연령과 남녀 분포도가 아니고 예상 연령 및 성별 분포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예상이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밑에다 붙여놓은 그 데이터의 텍스트조차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홍준표 씨가 홍준표 씨 TV 홍카콜라의 시청자는 그랬는데 이제 구독자로 바로 잡기로 하죠. 65세 이상은 거의 없고 20대에서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이 청장년층이다. 청년층, 장년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순서가 이런 것이죠. 연령대별로 나눠서 이제 막대 그래프가 높고 낮고 이런데 가장 높은 데부터 차례로 연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세에서 34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세에서 24세, 세 번째로 많은 것이 13세에서 17세, 네 번째가 35세에서 44세, 다섯 번째 45세에서 54세, 그리고 65세 이상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99%가 54세 이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수 쪽에는 노인층이 훨씬 많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째서 이런가? 이 사이트는 녹스 인플루엔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도 넣고 한번 찾아봤더니 리걸마인드 연구소도 99%가 54세 이하로 나왔습니다. 구독자가. 그러면 TV 홍카콜라하고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5세 이상은 거의 없고 20,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정식 통계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유튜브 정식 통계는 동일한 이 녹스 인플루엔서에서 나온 54세 이하가 99%, 다시 말해서 54세 이상이 1%라고 하는 이 결과하고 다르게 55세 이상이 81.3%였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씨가 이렇게 이것을 기준으로 뭔가 하겠다 하고 밝힌 이 자료,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세우는 사람, 큰 일 내지 않겠습니까? 혹시 TV 홍카콜라하고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다르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정반대로 다룰 수는 없죠. 81.3%가 55세 이상인데 55세 이상이 1%로 나왔습니다. 네네, 우리 것도. 그런데 TV 홍카콜라, 그 리걸마인드 연구소 구독자를 보면 TV 홍카콜라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54세 이상의 그 구독자들은 그쪽에는 없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녹스 인플루엔서에서 TV 홍카콜라 구독자의 예상지역 분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가장 많은 곳이 한국,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일본,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중국이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중국에서 유튜브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TV 홍카콜라 중국의 구독자 4%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에서. 리걸마인드 연구소도 같이 확인을 해보았더니 예상지역 분포에서 똑같이 첫 번째 한국,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 정식 통계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그 구독자 분포 지역을 확인했더니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첫째가 한국, 둘째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셋째가 캐나다, 넷째 일본, 다섯째 호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또 있고, 그런데 결국 중국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책임을 안 진다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씨는 그 말을 좀 함부로 한다,
이것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선 때도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그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사람들이 등 돌리고 막말을 한다 해서 그때는 그랬죠. 왜 홍준표 후보자의 막말만 자꾸 앞에 내세우느냐. 그런데 좀 해도 너무한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홍준표 씨는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 데이터하고 연관되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TV 홍카콜라의 내 구독자는 틀딱이 아닌 20대다. 이 악명 높은 그 발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발언이 SBS 등 그 언론의 도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TV 홍카콜라를 구독하는 우리 국민들, 그들 중에는 홍준표 씨 이외에는 틀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서로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도와주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틀딱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나는 아주 엄하게 그것을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가 그래도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프레스센터에서 틀딱틀딱거린 것이죠. 이것이 인간성이 완전 쓰레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틀딱이라는 말은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당사자들로서는 어쩌면 좌절감도 느끼고 가슴 아픈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당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아주 사악한 단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을 해서 애들 버릇을 다 버려놨습니다. 현재 뭐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쪽에 또 사실은 애들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사용하는 언어가 말이 아니라 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나이가 든 사람, 늙은 사람을 무시하는 짓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좌파도 빨갱이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장유유서라는 이 말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DNA다. 여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논의하는 국민 여러분은 이것을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경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존중하라. 이런 것이죠. 나이가 안 든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한테 범접하지 말라. 이것은 룰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는 정말 락스에 담궈서라도 이 노인 비하, 여성 비하, 노년층 유권자를 비하하는 이 나쁜 버릇, 이것을 쫙 빼버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또한 명심하십시오. 유명 유튜버인 홍준표 씨는 정치에서는 실력이 없습니다. 삼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데 틀렸더라. 이런 것이 발각이 되면 거짓말로 버팁니다. 이런 면에서 인성도 바닥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홍준표 막말 유명하죠. 이런 것은 유명이 아니고 악명 높다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했더니 바로 이런 습관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자기가 그런 좀 약점이 있으면 알아서 고치죠. 이를 악물고 고칩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안 고치는 겁니까? 홍준표 씨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 대선 때 혹은 당대표 때 보면 홍준표 씨 패션이 좀 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옷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카바레 복장입니다. 또 영어 좀 한다는 그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캐버레이. 아니 그냥 카바레라고 해야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바로 한눈에 알 수 있는 얼마나 나빠졌나. 그것이 바로 튀는 패션에서 카바레 패션으로 이런 것이죠. 이렇게 길게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번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두죠. 우리 국민 모두는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광화문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준표 씨 안 나갔죠. 시즌 2에서 또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오세훈 씨도 나갔고 신원식 장군도 나왔고 그래서 힘차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없었습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안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10월 3일 태극기 시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반박근혜는 아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한 것이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 그래봤자 저쪽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냐? 그 사람들 한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줍니다. 감언이설로 어떻게 좀 가서 부벼 앉아볼까? 아니, 죽어도 안 받아줍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처럼 광년이 노릇을 해도 안 받아줍니다. 이 광년이는 민속촌에서 아주 인기 있는 최고 인기인 그 연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확인이 됩니다. 류여해 씨 이번에 복장은 이 광년 씨하고 비슷했는데 빠뜨린 게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정준길 씨하고 두 사람이 삭발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친박 대중들이 진심을 믿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친박은 삭발이야.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